후보님의 뜻을 잘 말씀드렸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후보 의지는 조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는 그 후중이 뭔지 잘 몰라.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어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고 그런 말씀 드린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결정된 것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막판 합의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쇄신 작업이 한창인데요. 오늘 주요 당직자들이 총사퇴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사람이 긴급히 만난다고 해서 나이트 포커스 대담에도 이 내용을 좀 실어야 되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결론이 뭐 허무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기존의 입장인데 정치에서 이른바 밀당,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건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필요도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선대위 출범을 더 이상 미루는 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대위로 모셔오겠다.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이제 거의 뭐 공언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리스크가 2, 3주 이렇게 되면서 리스크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칫하다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선대위 출범식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뭐 권성동 의원 왔다 간 거라든지 또는 네. 이제 윤 후보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만나는 장면들 이런 거 보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개문발차를 하기 위한 어떤 좀 절차를 받는 거 아니냐, 정당성을 좀 쌓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분 축적용 만남. 뭐 만약에 오늘 뭐 설득할 만한 내용을 가져갔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참여를 선언하거나 또는 나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불참을 선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 얘기는 시간을 두고 공석으로 둔 채로 선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오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사전에 그런 좀 뭐랄까요? 연출이 좀 했던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마저 좀 느껴지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분 쌓기 용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공석으로 두기 위한. 자,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회 또 권성동 사무총장 등이 설득 작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해석을 해보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이 정말 원인입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속으로도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김병준이라는 그 정치인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직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어떤 구조 뭐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김병준 위원장하고의 악연은 있어요. 지난 4월 초에 네. 이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을 사퇴하고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실 국민의힘 정당을 바라보면서 아사리판이다 운운하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그 쓴소리에 맞춰서 장제원 의원이나 혹은 김병준 의원은 아니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거친 그런 그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김병준 위원장만 하더라도 30년 전 그때 돈으로 2억 원을 받은 전과자와 공정의 가치의 상징인 윤석열이 손을 잡는 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험담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종찬 전 의원도 왔다 갔어요. 이종찬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 아들이 또 윤석열 저 후보하고 가장 친한 이철우 교수거든요. 이종찬 의원 왔다 갔고 권선동, 김재원 많은 의원들이 왔다 가면서 6시쯤 속보가 나왔어요. 언론에 합의가 될 것 같다. 뭐 거의 다 합의된다. 오늘 추인만 남았다. 그러다가 또 역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 교수님과 동의해요. 상당히
이 표현을 자제했어요, 양측 다. 그러니까 뭐 어떤 비난 이런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그런 그 열려진 어떤 끝을 보여줬고 상당히 그래도 오늘 한 가지 남는 건 추인은 받았다. 추인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발차를 하겠다. 라는 그 통보는 했다는 거죠. 즉, 뭐 고문장 인선이나 대변인 인선을 내일 발표하겠다라는 건 일단 시작은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셈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론가님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만남 이후 상황을. 아직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보직의 이견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 포함해서 한번 관련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상임위원장 두 분에 대한 인사는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당대표 된 지로부터 대선 후보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제가 선거 준비를 해왔거든요. 다른 분이 만약에 선대위를 총지휘한다면은 빨리 그 내용이 결정되고 후보가 빨리 그런 의중을 주변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를테면 중재안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앞서 그 평론가님께서는 이번 만남을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셨는데 이 안에서 얘기가 좀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표정을 감춘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말을 아끼는 모습이. 뭐 오늘 수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이진 않죠. 다만 저는 언젠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만 그 언젠가가 타이밍이 언제냐. 저는 지지율의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네. 윤석열 후보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그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봐요. 지금 아까도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저 앞에 이제 말씀에도 그러는데 네.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상임위원장 공동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 직제라든지 구도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사람 특정인을 거론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다 어떻게 보면은 당선되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보가 이미 공표했어요, 언론에다가. 김병준 상임위원장, 김한길 뭐 새시대 뭐 위원장 뭐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네. 이거를 철회하려면은요. 이거는 엄청난 그 타격을 후보가 안아야지만이 철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도 뭐 당 외곽으로 김병준 위원장을 좀 빼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표 전이라면 조정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뭐랄까요 감정적인 그런 단어들을 쏟아내고 이상기류가 얘기 나온 게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언론에다가 후보가 김병준, 김한길 합의됐다. 이거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런 분란 사태가 더 커진 거거든요. 네. 뭐 그래서 마치 거의 쪼개진 듯한 기사는 어저께까지 나왔었던 거고. 그럼 결국은 이거는 마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인사권에 대한 개입을 받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은요, 두 사람은 완전 결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언젠가는 같이 할 거다라고 내다보면서도 지금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이 네. 부분이 극적인 변화가 생기려면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뭐 완전히 지금 뭐 당을 환골탈퇴하는 수준으로 지금 싹 바꾸고 있는 상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위기가 왔을 때만이 저는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은 뭐 개문발차가 이제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하신 그 3김 언급 이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이 뭐였냐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권영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치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가 일상이다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앞서 교수님께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느 시점에든 합류할 것이라고 봤는데 일상으로 갈까요? 아니면 정치가 일상이니까 다시 합류할 거라고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큰 대선을 2번을 치렀습니다. 네. 물론 두 번째는 총선이었긴 하지만 2016년도 민주당에 합류했을 때는. 근데 어찌됐든 그 2번의 이 정당을 바꿔서까지 네. 선대위원장이든 행복추진위원장이든 맡았을 때 결정적으로 공통점이 한 가지가 그 당이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율이 추락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의 별명이
정당 소생술자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긴급히 살리는 재주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윤석열 후보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사상 유례 없이 높아요.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에 이렇게 4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네. 또 윤 후보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 또는 오차범위 바깥을 유지하면서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주 급격한 출렁이는 판의 변화가 있을 때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리를 두면서 정치가 일상 관망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따 말미에 또 지지율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해진 내용들 몇 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는 일단 뭐 한 자리 빼곤 다 일단 완성 단계고 이른바 이제 양날개라고 하더라고요.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김병준. 자, 정리를 해봤는데 두 분은 좀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뭐 역시나 이제 중진들 뭐 이런 분들을 전면에 이제 배치를 한 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친이 친박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뭐 그런 거를 뭐 특별하게 이제 특히나 뭐 박근혜 정권 때 중용됐던 사람을 여기 넣을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나름 이제 좀 과거에 탄핵의 강을 좀 넘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전면에 나서지 않았느냐.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뭐 나름 이제 조직력을 강화하면서 결집을 이뤄낼 수 있는 뭐 그런 카드들을 뭐 골랐다. 다만 네. 역시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선대위도 그렇고 국민의힘 선대위도 그렇고 사실은 뉴페이스가 안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뉴페이스냐 이러면은 지금 이번 선거는 2030이 스윙 투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30 세대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일반 국민들이 저 사람도 참여했어?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영입이 과거 대선이나 총선 때 보면은 그런 영입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대선은 유달리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양 후보 모두가 다 쉽게 얘기하면 당의 기득권에 좀 포위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줄 정도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거는 좋지만 이것이 자칫 이제 소위 말하면은 뭐 이재명 후보 말대로 이재명이 민주당에 흡수돼 버렸다처럼 윤석열이라고 하는 뉴페이스가 국민의힘에 동화되는 과정이라면 좋겠지만 흡수돼 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럼 기대감이 안 되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새 인물들을 많이 영입을 하실 텐데 그때 어떤 좀 소위 말해서 2030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중량감 있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파격적인 인사들을 얼마나 발굴할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먼저 이제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선대위 구성을 용광로 원팀 선대위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와서 쇄신하느라 혁신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는데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 구성 확정된 면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뒤늦게 했으니까 먼저 만들어진 물론 지금 쇄신한다고 하시지만 네. 민주당과 좀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은 일단 이 직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실용적인 부분보다는 원팀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여긴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보다는 뭐 그 본부장입니다. 특히 함께 이 4강까지 들었던 원희룡 후보가 굳이 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허명에 집착하지 않고 정책 뭐 본부장 뭐 이런 실질적인 어떤 이런 어떤 롤을 받았다는 것. 네. 즉 원희룡 후보가 4인의 어떤 그 토론 중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디테일도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 준비를 아예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 또 이준석 대표도 사실 상임
공동 상임위원장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본부장직도 맡았어요. 실제로 자신이 홍보 미디어인가요? 특화가 네. 돼 있는 홍보 미디어 분야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특성을 가진 사람한테 그 일을 주어지는 그런 지금 이 롤을 주어졌다는 게 특징이겠고 영입은 사실 처음 선대위 발표할 때 개문 발차할 때, 그러니까 개문 빼고 발차할 때는 발표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영입 인사들은 영입할 때마다 하나의 스토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목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네. 조직부터 발표를 하고 한 사람씩 아마도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네. 측면이 사실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인사들 가운데 금태섭, 윤희수 이렇게 조금 이번 캠프에 이번 그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주요 직책을 맡으면은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도 당의 중심에 선대위의 중심에 있네 이런 느낌을 줄 텐데 이런 분들이 싹 빠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쉽게 얘기하면 당 중진들만 결국은 그 자리 차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네. 하고 싶은 거죠. 짧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서 외부 영입 인사는 스토리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씩 공개할까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수정 교수 아니겠습니까? 뭐 YTN에도 많이 출연해서 도움 말씀 주시는 분인데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실 반대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의인 즉슨 이번 선거 어쨌든 2030 남성들을 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수정 교수가 지금까지 표명했던 그런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뭐랄까 정책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생각들을 비춰봤을 때 표를 깎아먹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인즉슨 이준석 대표의 그 표현 속에서 마치 젠더였던 그런 표가 갈리는 것 같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표 갈림으로 해서 특정 세대의 특정 성별만을 위한 그 표심만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다가는 이게 대중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정의당 같은 경우 심상정 의원이 아예 표방을 했고 또 지금 최고위원이라든지 당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사실 페미니즘을 굉장히 표방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런 대중정당이 아닌 그런 정의당 같은 정당에서는 충분히 그런 어떤 소수의 또 소수자를 위한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가 소위 2030 세대에게 여러와 같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출발점이 2030 남성 세대에 집중하면서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주장이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주장이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당 내에서 비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끝까지 주장했을 때 네. 그러면은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은 인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윤 캠프가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성 세대만 바라보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색깔의 인사를 한 걸로 또 평가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후보가 어떤 인사를 하는지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이른바 젠더 갈등 문제. 잠시 뒤에 이제 민주당의 청년 선대위 이름 중에 위원회 이름이 뭐냐면 남염, 여염 둘 다 싫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꺼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갈등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또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검사 출신으로 평생을 보낸 윤석열 후보가 그런 김종인 의원의 철학과 국정 아젠다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후보께서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김병준, 김한길 같은 분과 이렇게 섞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을 경우에는 장식물에 불과하게 되어서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여당의 대표가 이제 야당의 어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어떤 부추긴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또 김 전 위원장과 최근 여당에 접촉하는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또 예의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팩트와 경쟁당 대표로서의 기대감을 좀 뒤섞은 발언 아니냐. 팩트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고 나서 소위 이준석 패싱이라고 하는 뭐 이런 갈등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다 소환을 해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 이런 예측들을 한 건데 그럼 뭐 상대당 대표로서 일종의 기대감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잘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는 상징성이 중도 확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이제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자신들도 과거에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공격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대 반, 사실 반 이렇게 섞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대 반, 사실 반. 그런데 사실 저 갑작스럽게 또 정치평론을 하십니다. 그 당대표와 정치평론의 어떤 그 이 갈림길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든 좀 일관성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굉장히 그 잘 진행이 되고 화합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많이 비난했었어요. 국보위 출신도 들먹이고 또 뭐 그 이 동아은행 건도 들먹이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물론 구원이 있겠지만 굉장히 험한 어떤 표현까지 쓰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가 이제 갈라지는 틈을 보이는 듯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김종인 위원장을 추켜 세우면서 윤석열 후보를 디스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어떤 평가 이렇게 이게 달라진 어떤 이유가 당의 어떤 득실을 위해서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당대표로서는 어쨌든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분이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 표색 얼굴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뭐 비난할 수 없지만 당 대표만큼은 좀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 넘어가기 전에 대선 후보 배우자 역할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낙상 사고 이후 야구장에서 이제 후보와 배우자가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지방 일정 등에 동행을 하면서 공개 행보를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잠수 작업 중에 사망한 홍정훈 군 49제 참석하기도 했는데 조금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그 부인의 김건희 씨 행보가 좀 신중하다 보니까 대비되는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위기의 순간에 사실은 등판을 했어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2030 여성 세대에게 사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2030 여성 세대에게 거의 몰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30 여성 세대에게 취약한 지금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라도 사실 김혜경 씨의 선전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아직 안 끝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김혜경 씨가 이렇게 공식적인 행보를 하는데 가만히 있게 되면은 또 이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의 뭐 선대위 구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 김건희 씨가 등판을 하게 되면 누가 당이 조직적으로 김건희 씨를 대변하거나 옹호하거나 보호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당 조직이 정비되고 전열이 좀 정비되고 김건희 씨가 행보를 했을 때 여당이나 뭐 언론에서 비판이 있는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은 그때는 이제 김건희 씨도 본격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앞서 자막에 나갔습니다만은 보완해주고 보호해주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국민들이 그 상대방이 한 질문입니다. 국민들이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을 궁금해하는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질문을 하니까
하니까 숨은 게 아니라 사업하느라 바쁘다라고 이제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같이 보도하는 입장에서도 김혜경 씨 일정과 함께 또 김건희 씨 일정을 함께 보도하면 좋겠는데 일단 아직은 공식 일정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의 어떤 여파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도 후보가 된 이후에 선대위 때문에 사실상 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또는 자신의 어떤 가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노출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자체가 김혜경 씨와 비교할 수 없는 게 김혜경 씨는 이미 선거를 굉장히 치러봤고 성남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리고 또 호남에 그때 경선 때 대선 경선 때 호남에 가서 실제로 그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해 있는 상황이고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총장의 부인으로서 검사의 부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중들의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을 먹고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 일 뿐이지 아예 뭐 안 나선다거나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굉장히 대비되면서 그거 자체가 계속 또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슈를 따라가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고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김건희 씨도 더 이상 이것이 화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이제 그 전면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연일 대국민 공개 반성문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캠프 쪽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 구성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죄의 의미로 큰 절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표 혁신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당직자들도 후보의 변화 요구에 호응을 한 분위기까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제 전두환 씨 사망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냉소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내로남불 사과합니다. 그다음에 당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한 번에 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 1일이라고 했던 후보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서 사과 일회성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듯이 민주당의 어떤 그런 반성의 모습을 앞으로는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보여줘야 되지만 일단은 진정성이 전달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끊임없이 사과하는 모습들은 뭐 출발점으로서는 뭐 선거 기간 내내 사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출발점으로서는 민주당의 변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쇄신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진정성 전달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행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격해진 감정을 노출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지지율 부진 또 선대위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 불만이 좀 배경이 됐겠죠? 계기가? 네, 그런데 제가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무엇에 대한 사과였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말이 이거예요. 이재명의 선대위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사과로 연결을 하면 이재명의 선대위를 만들지 못해서 사과를 한 건가요? 선대위가 선대위원장을 많이 뒀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건가요? 국민들이 선대위가 잘못됐다고 지금 사과를 원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사과의 핵심이 마치 그래서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뭐 민주당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선대위를 바꾸겠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줬던 어떤 행태와 또 민주당이 보여줬던 내로남불식 정책 행보
그리고 자신들만 옳다는 그런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뭐라도 하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이 비화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성찰이고 무엇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반성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계속 어저께도 선대위의 발언 중에 쭉 세봤더니 반성이라는 말이 8차례, 뭐 사과라는 말이 4차례, 책임이라는 말이 13차례가 나왔지만 이것이 공허한 그런 반성이라는 말로 되지 않으려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것이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육하원칙에 입각한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민주당 선대위 쇄신을 향해서 진정성을 요구하고 계신 거네요. 정리를 해보면 앞서 평론가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일환으로 보면 중앙 선대위와 별개로 청년 정책을 이끌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청년 선대위가 닻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눈에 띕니다. 꼰대짓 그만의 위원회, 또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민주당에서 좀 시원한 장면과 행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도 민주당을 보면 국민들이 답답한 측면들이 좀 있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권지웅 청년 선대위원장의 이 장면은 굉장히 적확한 장면 센스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꼰대짓 그만해. 민주당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 그동안의 내로남불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사들을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꼬집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남염, 여염 둘 다 싫어염. 이거는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그동안의 이준석 바람, 그다음에 홍준표 바람 이런 2030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남성 중심의 어떤 지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면서 남녀 갈등의 측면들이 사실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성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젠더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숨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과 좀 차별화를 보면서 여혐도 싫지만 남혐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별 없는 그런 어떤 변화, 청년들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적확한 장명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장명대로 정책과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꼰대짓 그만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남혐, 여혐 이 부분에선 공교롭게도 오늘 뉴스 가운데 보셨겠습니다만 층간소음 문제 사건에서 경찰 여경 무용론으로 지금 불거지면서 다시 또 젠더 이슈, 성별 이슈가 불거졌는데 질문을 드리면 앞서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교수 반대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남혐, 여혐 부분에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차별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좀 비판적이거든요. 이번 대선 전국에서 이 성별 갈등, 성 갈등, 젠더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정 그 성별에 대한 갈등을 부각시키면 안 되는 게 네. 이번 그 사건에서도 그 도망친 여경 잘못했죠. 현장을 이탈한 여경은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올라가던 경찰, 남자 경찰이 올라가는 걸 멈추고 중간에서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여자 경찰이라서 문제냐? 아니거든요. 남자 경찰도 굉장히 잘못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남녀 경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경찰로서의 본분을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경찰이 지켜야 될 그런 그 최소한의 어떤 그 소위 직무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두 사람 다 일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젠더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거다. 지금 뭐 그동안에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뭐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다 뭐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젠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게 이번 선거에서의 장이 돼야 되지 그걸 네. 분열시키는 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시간을 절약하느라 질문을 얹어 좀 일단 죄송한데 앞서 그 민주당의 청년 선대위 장명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 또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 젠더 갈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함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네. 이 위원회 장명은 굉장히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시자고요. 일단 젠더 갈등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세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20대, 30대 젠더 갈등은 이미 굉장히 폭발적인 인화성 있는 갈등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이라기보다는 풀어주고 그것들을 그 근본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표방하는 그런 뭐 정책적인 부분 또는 상대적으로 또 이준석 대표가 표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정치의 장, 공론의 장으로 나서서 어떤 갈등에 대한 이 부딪힘 정책적인 부딪힘이라든지 정치적인 공방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이 장면이 왜 좀 불만이냐면 네. 보시자고요. 남혐, 여혐 둘 다 싫어혐이라는 건 캠페인이에요. 남혐, 여혐이라는 건 극단주의입니다. 양 극단주의를 그걸 주장할 수는 없어요. 정의당도 뭐 남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도 여혐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건 양쪽 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자는 거는 그냥 캠페인으로 그쳐야 돼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느냐에 대한 문제. 근데 제목에서 나타나는 건 둘 다 싫어혐에서 끝쳐버렸어요. 싫는 건 이 말은 뭐냐면 당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예.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걸 그냥 이름으로써 이 위원회가 하는 얘기는 이 이름대로라면 그냥 캠페인을 하면 돼요. 남혐도 싫어요, 여혐도 싫어요. 우리 모두 극단주의는 하지 맙시다. 끝. 이건 젠더 갈등의 어떤 진짜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두 분의 어떤 열띤 토론을 듣다 보니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청년 문제나 또 젠더 갈등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지네요. 토론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